1도 어려운 게 없어. 지금까지. 그 다음 복명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그러니까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익의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사익의 침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아직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와서 취소 판결을 할 때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집행정지란 말이야. 이거는 이익형량의 산물이란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야.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공익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분을 그대로 둬야만 하는 공익이 있을 거야. 네. 그래서 공공복리, 공공의 행복과 이익, 공공복리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시켜버리게 되면 아주 심대한 영향을 줄 게는 이익형량에 있어서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 안 돼서가 아니야. 그보다 더 큰 공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보다 이 처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집행을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우월한 월등한 공익이 있다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그럴 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명은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사실 청구의 이유가 있다 없다, 이거는 본체 소송으로서 취소 소송에서 청구의 이유가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잖아. 그러면 취소 소송에서 청구의 이유가 있다 없다, 그 얘기는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 라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보전 소송 쪽에서 판단할 문제냐라는 거야. 여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여기선 이익형량만 하는 거잖아. 근데 과연 이게 이 집행정지 요건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는 거냐면, 우선은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는 본대 회급, 즉 적극적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3항에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3항에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없단 말이야. 이거를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극적 요건이라는 명목하에 집행정지 요건 안에 포함시키는 게 맞을까?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소극적 요건설, 적극적 요건설, 요건 부정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그건 본체 소송에서 봐야 될 문제인 거지, 이 집행정지에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집행정지 요건에 이런 거 포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건 부정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집행정지에서는 처분이 위법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정말로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지.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취소 소송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집행정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본체 소송에서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예 반대로 청구의 이유 있음이 명백할 때만, 그때만 집행정지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적극적 요건설도 있어. 아니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승소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 집행정지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 근데 이건 좀 너무 과도하지, 그치? 그러니까 소극적 요건설,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원칙은 이렇다는 거야.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보는 게 맞긴 한데, 취소에서 보는 게 맞긴 한데, 집행정지의 원래적인 취지가 뭔지, 제도적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원래 취지는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단 말이야.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승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인정을 해줘버리게 된다라면 이거는 그 취지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구의 이유 없음이 아주 명백할 때는, 그때는 또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거는 삼성이랑 생각을 하면 돼요. 삼성. 그러니까 삼성은 보통 다 불법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당하는 거야. 영업정지 당했다? 근데 영업정지를 당해버리면 삼성이 손해 엄청 나겠지.
네, 손해가 엄청난데. 근데 그 손해 걔네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걔네들 억울한 거야?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 어? 아, 지네들이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을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시키는 거 당연한 거지. 아니, 남들은 영업정지 받아, 그러면. 근데 지만 안 된다잖아, 항상 삼성은. 지금 뭔데? 꼴랑 별은 3개밖에 없으면서. 보통 우리가 자석료도 별이 5개 아닙니까? 근데 별이 3개인데 지금 뭐야 도대체?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걔네들 이제 분명히 재판부는 뭐라고 하겠어요? 다 삼성공화국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어? 아유, 이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리가 분명히 대법원에 얘기했지 않냐. 중대한 손해까지 포함하는 거다. 분명히 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중대한 경영상 위기. 얘기할 거 아니야. 삼성이 이렇게 영업정지 당해버리면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는 흔들흔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집행유예 해줄 거 아니야. 삼성 걸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거의 다 인정된다고 봐야 돼요. 네? 인정되는데 분명히 지가 위협한 행위를 했잖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치? 근데 영업정지 받았잖아? 그럼 얘들은 이제 이렇게 할걸? 집행정지 걸어놓고 요번엔 지 쪽에서, 원고 쪽에서 소송을 계속 지연시켜. 최대한 끌어 계속 상소제기. 응? 이렇게 계속 집행정지 걸면서 2심에서도 걸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 시간을 끌면서 그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하고 싶은 영업 다 해. 그리고 재판 끝날 때쯤 되면은 영업 전환해. 딴 거 해. 그러면 법을 다 위반했는데 걔네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업을 정지하면 뭐해? 그 영업을 이제 안 하는데. 이거예요. 그 청구의 이유 없음 명백은 삼성 때문에 생긴 요건이에요. 네, 알겠죠? 네, LG는 있어도 된다고 했어. GS도 그렇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삼성, 대우 뭐 이런 거죠. 삼성. 네. 근데 걔는 왜 살까? 그치? 걔 왜 살까요? 자살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살면 진짜 재밌나? 안 그래? 재미도 없잖아. 그렇게 나쁜 짓 계속하면 그 죄의식 때문에 밤마다 귀신 나와요. 귀신 만나면 재밌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본대급 복명이고요. 내가 생각해도 난 언젠가 칼 맞는다, 난. 그치? 그 전에 우리 민주 세력의 승리가 아주 확고히 게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신청이익이에요. 77페이지 위쪽에 신청이익. 아니,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도 제기할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심판도 제기할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행정지도 신청할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익이 없는 건 인정할 수가 없어. 소송을 우리가 뭐라 불러? 협의 수익. 심판에서 뭐라 불러? 협의 심판이익. 그 다음에 신청, 집행정지에서 뭐라 불러? 신청의 이익.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똑같은 상태에다 그냥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봐. 거부처분이야. 우리 아까 전에 그 평면 4개 깔았던 거 한번 생각해봐. 평면 4개 깔았을 때 2번 평면에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는 무엇이 적절하다? 가처분이 적절하다. 왜냐? 소극적 처분이잖아. 소극적 처분은 무엇이 필요한 거야? 적극적 권리구제 수단이 필요한 거지. 그런 건 취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취소 심판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무엇이 의무이행 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이나 이런 걸 제기해야 돼. 왜냐면 취소이나 취소 심판이나 집행정지나 이런 걸 제기해버리게 되면 그냥 거부 처분만 없었던 상태로 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쳐봐. 그럼 불합격 처분은 무슨 처분이야? 거부 처분이라고. 그죠? 거부 처분인데 내가 거기다가 취소를 제기했다? 뭐야? 내가 시험 얼마 잘 봤는데 나 왜 100점인데 떨어졌어? 말해. 딴 애들이 1000점이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그래서 내가 취소 판결 받으면은 난 뭐가 돼요? 거부 처분만 없었던 상태가 되는 거니까 나는 불합격생이 아니라 수험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불합격생하고 수험생하고 지위가 신분이 달라요? 똑같죠. 그렇죠? 불합격생도 다시 여기 앉아야 되고요. 수험생도 여기 앉아야 돼요. 그죠?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요. 결국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거부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적극적 권리구제가 필요한 거고 그 취소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돼? 합격 처분을 내주는 거. 허가 처분을 내주는 것까지 나가줘야지만 비로소 권리구제가 실현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취소이나 이런 것들은 소극적 권리구제소냐, 그리고 거부처분은 소극적 처분이야. 그럼 소극과 소극이 만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서로 밀어내잖아. 그치?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적극적 권리구제소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재처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재처분. 그 판결의 취지에, 재결의 취지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해가지고 뭘 해줘야 돼?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허가를. 그래야지 거부처분 취소의 의미가 있겠지,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 의미가 있겠지, 집행정지가 의미가 있겠지. 이 세 친구는 전부 다 소극적 효력밖에 인정 안 되는 소극적 구제수단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재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기속력,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근데 거부처분 취소의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돼, 안 돼? 행정소법 30조 2항에서 재처분 의무 인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협의의 소익이 있는 거야. 그게 만약 없었더라면 취소도 역시 거부처분만 취소시키고 끝나는 상황이 돼버릴 거라고. 그럼 뭐만 남는 거야? 옛날 때 허가해주세요 라고 했던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란 말이죠. 거부처분 취소 심판도 작년에 4월 18일 날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뭐가 들어왔어?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을 인정하게 됐어, 드디어. 그럼 거기도 이제 뭐가 인정되는 거야? 협의 심판 이익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지.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할 만한 실익이 이제는 있는 거야. 그러면 집행정지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우리 아까 봤지?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기속력이 인정이 되긴 하는데 그 기속력이 30조의 1항만 준용하고 있잖아. 2항을 준용 안 하고 있잖아. 2항을. 재처분 의무는 몇 조에 있어? 30조 2항에 있단 말이야. 근데 30조 1항만 준용한다고 23조 6항에서 아까 기속력 부분에서 앞 페이지에 얘기했다는 것은 반대 해석하게 되면 30조 2항은 준용을 안 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면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으로서 반복금지 의무만 있는 거지 재처분 의무라는 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청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아까 그 2번 평면 생각해봐. 2번 평면 생각하면 원래는 가처분이 있어야 되지. 근데 가처분이 없지. 우리가 뒤에 가처분 다시 나오긴 하는데 인정 안 되거든 지금. 그러면 집행정지밖에 없으니까 집행정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지. 활용을 했는데 이게 적극적 구제소에서 가처분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재처분 의무의 도움이 필요하지. 근데 재처분 의무가 없어. 그러면 2번 평면 쪽에는 가구집수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원래 있어야 되는 가처분도 없고 있는 집행정지는 아무 힘을 못 쓰고 그래 버리게 되면 여기에는 가구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2010년도 1월 25일 날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가처분이 들어왔어. 지금 행정심판법은 31조에 가처분이 있어. 이름은 임시처분이라고 들어왔어. 근데 그거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도 집행정지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거기도 집행정지의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그러면 봐봐. 사전소송 사전심판은 우선 신경 쓰지 말고 사후소송 사후심판 여기만 생각을 해봐. 위에 거 1, 2번. 거기서 방어적 쟁송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로서 해결할 수가 있어. 임시적인 구제라는 게. 근데 2번 평면에 있는 요구적 쟁송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도 심판도 가처분이 없고 집행정지가 힘을 못 쓰고 그래 보니까 뚫린 거야. 근데 우리가 소송이든 심판이든 제기하면 습관적으로 집행정지 신청해. 그냥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한번 받아달라고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임시적 구제가 인정이 안 되면 사실 구제가 안 된다고 봐야 돼. 아니 생각해봐. 내가 룸사롱을 운영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영업정지 3개월 맞았어. 3개월 동안 영업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문 닫아야 돼.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정지나 취소나 취소심판 제기하면서 당연히 난 집행유예 걸어. 근데 그게 안 걸려버리게 되면 임시적 구제가 없으면 권리구제는 사실상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0년도 이전까지는 심판이든 소송이든지 간에 요구적 쟁송은 완전 뚫렸다고 생각해야 돼. 완전히 우리나라 구제제도가 절름발인 거야.
방어쟁송만 가능하고 요거쟁송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 근데 현대 사회복지국가에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찰 국가가 아니야. 경찰행정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나의 행복이 아니야. 나의 행복은 뭐야? 국가를 통한 자유란 말이야. 국가가 나한테 뭔가 급부를 해주고 뭔가 내가 해달라고 해야 돼. 근데 걔네들이 거부를 하는데 그 거부한 거에 대해서 위협한데 내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가구제가 다 뚫려버린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그 서울대학교 판례가 나와. 그게 대법원 판례가 아니야. 2009년도에 서울행정법원 1심 하급심 판례야. 서울행정법원에 두 개를 던지는데 하나가 한약사 시험이었었고 하나가 서울대 시험이었고 두 개 시험에서 똑같이 1차, 2차 이런 식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첫 번째 1단계 쪽에서 불합격이 됐단 말이야. 불합격이 됐는데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부처분이잖아.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해버렸어. 최초로. 우리 대법원은 인정 안 하거든. 인정을 해버리고 거기서 사실상 문제인식을 느끼게 되는 거야. 서울행정법이 미쳤겠냐. 미친 게 아니다. 이거는 요구적쟁송이 완전히 절름발이 상태라는 사실을 그것을 걔네들이 웅변한 것이다. 나의 이 절름발이 이론을 서울행정법원 판사 애들이 들은 거지. 그래서 이제 목적의식적으로다가 이제 한번 모험을 감행해 본 거야. 집행정 인정해 버렸어. 그래서 2차 시험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리고 행정심판법이 바로 다음에 개정이 되면서 가처분이 들어가 심판에. 소송에는 아직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개정안에는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심판법에 31조에 가처분이 들어오는데 가처분이 가금지하고 가이행하고 두 개가 있잖아. 거기에는 가이행만 들어왔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가금지는 안 넣고 가이행만 넣었어. 잘못한 거야? 항상 처음 공부할 때잖아.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반대로 생각해야지 맞출 수 있어 문제를. 그러면 이제 뒷걸음치다가 합격하기도 해. 알겠지? 항상 반대로 생각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반드시 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거기에는 음행심판 있잖아. 아까 전에 그거 생각해봐. 가처분 3번 4번 평면 그걸 그냥 심판으로만 돌려먹어. 의무행 소송에서 사용하는 게 가이행이지.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사용하는 게 가금지지. 근데 행정심판에 예방적 금지 심판이 있어 없어? 없지. 의무행 심판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가처분을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금지는 지금 써먹을 데가 없잖아. 가지고 들어와도 예방적 금지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가이행만 도입하는 게 맞는 거야. 그건 잘한 거라고. 아까 법무부 행정소법 개정안 걔들이 잘못한 거라고 했잖아. 걔들이 예방적 금지송을 지워버리면서 가금지를 가처분에서 지우지 않은 게 잘못한 거라고 했잖아. 본체가 없는데 무슨 보전소송을 인정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왔어? 어려웠어? 다시.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행심판 3개 있어. 취소심판하고 무효등 확인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사후심판이지. 의무행심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심판이지. 그리고 가처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뭐야? 사전적 심사를 하는 제도지. 그럼 걔네들은 본체가 사전소송이나 사전심판 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소송 쪽에는 사전소송이 하나도 없지. 그럼 가처분이 지금 도입될 토양이 마련이 안 돼 있지. 그런데 심판 쪽엔 사전심판이 있긴 있지. 근데 의무행심판만 있고 예방적 금지심판이 없지. 그럼 의무행심판에 사용하는 가이행은 도입해 주는 게 맞지. 하지만 예방적 금지심판에 사용하는 가금지는 도입해봐야 써먹을 데가 없지. 그래서 가금지를 도입을 안 했어. 가이행만 도입했어. 10년도에. 따라왔어? 뭐가 이상하지? 그 3번, 4번 평면을 봐봐. 3번, 4번 평면에서 왜 거기가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왜 거기서 가구제로 가처분이 인정되냐 안 되냐 논의가 거기서 왜 특별히 문제가 안 될까? 본체 소송이 없으니까.
의맹소송이랑 예방적 금지소송이 없는데 본체 소송이 승소 판결이 나왔을 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구제라는 걸 논의하는 거잖아. 근데 본체가 없어. 본체가 없으면 가구제 논의가 나오질 못해. 그지? 거기다 그냥 심판 집어넣어. 그러면 의무행 심판이나 예방적 금지 심판이 만약에 없으면 역시 가처분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심판법에 보면 의무행 심판은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심판은 없다고. 심판에서는. 그치? 그러면 의무행 심판 쪽을 위한 가처분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그치? 예방적 금지 심판은 없으니까 그쪽에 해당하는 가처분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겠지? 응? 응. 그래서 의무행 심판에 사용하는 가처분이 가이행이야. 오케이? 그 다음 예방적 금지 심판에 사용하는 가처분이 가금지야. 그렇지? 그래 가금지는 지금 심판에서 필요 없는 거야. 예방적 금지 심판이 없으니까. 가이행은 필요한 거야. 의무행 심판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10년도에 가처분을 처음 도입을 하면서 가이행만 가지고 들어왔다고. 잘했다고. 잘한 거라고.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게 돼? 힘들어. 그렇구나. 그래.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힘을 못 쓴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가처분의 필요성을 누가 중간에 껴가지고 서울행정법원이 중간에 껴가지고 한번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 찬물 한번 끼얹어 볼게. 1차 불합격 처분은 진짜 거부해? 교수님들은 1차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을 인정한 것은 우리 판례가 하급심이긴 하지만 최초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향적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근데 다른 어떤 교수님이 논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어. 난 근데 그 반대 의견에 동의해. 무슨 말이냐? 1차 불합격이 무슨 거부야. 거부라는 것은 서울대를 못 들어가게 해야지 거부지. 안 그래? 여기서 다 무식하게 1차 통과 못하면 서울대 못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럼 무슨 원죄론이야? 그렇게 치면은 어디서부터 끌고 와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형법상 조건설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내가 쟤 한 대 때렸어. 그 다음에 의리 한 대 때리고 병이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정이 한 대 때리고 이렇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하고 100명이 얘를 이렇게 툭툭툭툭 괴롭혔다. 마지막 백복전에 제가 뚝 쳤는데 얘가 죽었어. 또 맞으면 죽어. 되게 아프니까. 죽었다? 누가 죽였어? 다 같이 죽였어? 그건 형법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 행정법에서 뭐라고 할까? 마지막 그 새끼. 마지막 그 새끼만 안 때렸으면 됐잖아. 안 그래? 아니 딱 봐도 100번째 때릴 때 여기 멍 이만큼 들어있는 거 보일 거 아니야. 아플 거잖아. 때리지 말았어야지. 안 죽었잖아. 이게 서로 다르단 말이야. 응? 사망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근데 이거를 1차 불합격에서부터 서울대 입학을 못하는 거에 대한 원인을 찾겠다고? 아니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서울대학교라는 게 생긴 거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 서울대학교가 없었으면 서울대학교를 못 들어갈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럼 그 새끼가 태어난 거부터 잘못 아닐까? 그렇잖아. 그렇게 하면 끝이 없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차 불합격 때문에 서울대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 불합격은 2차 시험을 못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1차 불합격은 2차 시험을 못 들어가는 거고 2차 시험을 못 들어간다라고 치게 되면 너는 거기에 참여를 못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참아라 라는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 하명 처분으로 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방산업체 이런 것들 있잖아. 응? 방산업체 걔네들이 물론 이제 다 비리업체지만 그치?
그냥 그런 것만 다 없애도 우리나라는 참 잘 살 수 있어. 그치? 모든 게 꼬일 대로 꼬여서 끝이 없어. 이건 정말 거미줄처럼 엮여갖고 이 새끼들은 생각을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해내는 것을 정말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거든. 검사애들이 항상 하는 말도 그런 거야. 내 손에 걸려서 씨면 안 들어간 새끼 없다. 그럼 뭐 아무 잘못 없는 새끼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자랑이야? 그게 아니지. 내가 해야 자랑이지. 내 손에 걸려서 떨어진 새끼가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인 거잖아. 그치?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잡아내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식의 프라이드를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 썩어 빠진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제2 사회화 과정의 실패. 이번 사건 생각해요. 기무사가 잘못했으면 기무사 애들 다 사형시키면 끝나는 거잖아. 이걸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무슨 하극상이니. 그 대령이 뭐 잘못했어? 대령은 진실을 얘기한 거야. 그건 하극상에 대한 문제를 논함에 앞서서 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극상이 조각돼요. 근데 법을 시험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왜 논쟁을 붙냐고. 그 다 언론사 새끼들이 언론에서 말장난 시작하는 거지.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우선 사주부터 다 사형시켜야 되고요. 걔네들이 지금까지 사람 몇 명 죽였어요. 다 사형시켜야 돼. 다 죽어야 돼. 우리나라 인구 없다고? 아니야. 그런 거 더 없애도 돼. 알겠어? 차라리 난민을 인정하자고. 차라리 걔네들이 더 착해. 그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나라에서 공사 같은 거 수급해서 지금 먹고 사는 회사야. 근데 걔네한테 야 니네 왜 그러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제대로 불이행하되 이행 안 하되 그래서 이제부터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라고 결정을 내려버리지? 그럼 회사 끝난 거야. 이거 뭐지? 상대방한테 자기 뭘 하라고 했어? 부자기 뭘 하지 말라고 했어? 그거 아니죠. 급부 뭘 내놓으라고 했어? 아니잖아요. 수인 참으라고. 너 이제부터 입찰 못 들어온다고. 참으라고. 마찬가지야. 너 이제 2차 시험 못 들어간다고. 이거야. 너 2차 시험 응시 못해. 이렇게 한 수인하명이다 이거지. 그러면 수인하명은 적극적 처분이야 아니면 소극적 처분이야? 이건 적극적 처분의 침입적 처분이잖아. 헷갈려? 소극적 처분은 거부야 거부. 소극적 처분은 수익적 처분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귀신이냐? 미치고 자빠지겠네. 다시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지. 봐봐. 방어 소송이 있고 요구 소송이 있지. 방어는 뭐야? 하지마. 요구는 뭐야? 해줘. 이거잖아. 방어는 아까 그 평면에 나왔던 대로 침입적인 처분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침입적 처분의 적극적 처분의 조합이야. 그다음 요구는 수익적 처분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수익적 처분의 소극적 처분의 조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인 하명이라는 거 의무 부과 저 철거 명령은 침익이야 수익이야? 침익이지. 저건 자기 하명이잖아. 그치?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네 가지 의무 부과하면 하명 처분이지. 하명 처분은 침익이야 수익이야? 침익이지. 그거는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적극적 처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결정처럼 여기서도 1차 불합격 처분일 수인 하명 처분으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적극적 처분으로 돌아가니까 평면이 바뀐다고 평면이 어디로 가? 1평면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어? 1차 불합격 처분을 수인 하명으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근데 그게 더 논리적이거든. 그걸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왜 이런 걸 우리가 다루는 거냐면 판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줘. 아무 말 없이 인정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항상 교수님들끼리 평석이 막 갈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판례는 왜 그럴까 근데. 판례 또 그거 다 자세하게 친절하게 하나씩 다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일반인이 판례를 이해해. 일반인이 읽고 다 이해해. 그럼 일반인이 이해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그럼 우리가 못 먹고 살잖아. 그래서 판례가 애매하게 말하는 거야. 애매하게.
그래 우리가 할 일이 생기지. 설명을 해야지. 그 수업을 듣고 그런 건가? 그게 건방져서 그런 건가? 하여튼 그 새끼들이 말이 짧아. 말 하다 말아 이 새끼들이. 하여튼간 입이 무거워. 그래가지고 거부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수의남용 처분을 볼 여지도 있다고. 거부 처분을 보면 평면 2번 평면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게 수의남용으로 보면 1번 평면이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평면으로 가게 되면 집행정지 힘을 못 쓰지. 재처분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1번 평면에 돌리게 되면 집행정지 힘 쓸 수 있지. 그냥 그 처분만 없었던 상태 되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 1차 불합격이라는 수의남용만 없는 상태가 되면 얘는 2차 들어갈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야. 바로. 응? 그래서 행정법원이 인정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야. 그 생각이 훨씬 더 논리적이지. 됐고. 그 다음에 그 7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형식적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저거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냐 안 되냐. 봐봐. 소극적 행정행위는 뭐가 필요하지? 적극적 권리구제수단이 필요하지. 근데 집행정지는 소극적 권리구제수단이지. 그래서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됐던 거지. 맨 밑에 형식적 행정행위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형식적 행정행위는 장래 위험 때문에 인정됐었지.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형식적 행정행위는 어떤 권리구제수단이 필요한 거야?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 필요한 거지. 아직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사전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거라고. 따라왔지? 소극적 행정행위는 적극적 권리구제수단이 필요하고 형식적 행정행위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 필요한데 이놈의 집행정지는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이고 소극적 권리구제수단이란 말이야. 사전적이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과연 이놈만 가지고 적극적 구제수단이 필요한 소극적 행정행위에서 사전적 구제수단이 필요한 형식적 행정행위에서 실익이 있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위에서는 실패했지. 소극적 행정행위 쪽에서는 판례가 부정해버렸지. 왜? 재처분 의무를 인정 안 했으니까. 그치? 근데 밑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인정될 수 있다고. 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아직까지 권리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지.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뭐 가중요건 규정 가지고 협의 의숙을 인정을 했었더라거나 아니면 뭐 불문경고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건축신고 사건이라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오케이? 무슨 위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 어떤 내용의 손해가 발생할지가 이미 특정되어 있고 또 반드시 그러한 손해, 위험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 행정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만약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거를 단순히 장래 위험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발생할 거잖아. 그럼 이거는 이미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그때 되면 무조건 발생한단 말이야. 이거는 현재의 위험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거야. 따라왔어? 분명 물리적 시간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장래 위험이야.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필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위험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 필요한 것은 맞긴 한데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를 통해서도 현재 위험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장래 위험 발생의 무엇을 원인이 되고 있는 전력을 제거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신청이익이 인정된다고. 여기는. 이런 문제가 5급 공채에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79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절차. 우선 아까 전에 요건 본대회급 복명 있잖아. 그걸 누가 소명해야 돼? 본안으로 가게 되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입증을. 그와 같은 요건 사실이 있었다. 저 친구가 술 먹고 운전했다. 이런 걸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와 같이 소송 절차 문제,
보전 소송 쪽으로 오게 되면 입증까지 필요가 없잖아. 응? 우리 요즘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영장 나올 때 양승태 뭐 어저께도 뭐 기각됐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영장 나올 때 박근혜 뭐 우리 구속영장 이런 거 할 때 항상 뭐야? 소명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소명을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게 이제 형사 재판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행정 재판 자체는 아니잖아. 소명을 하는 거라. 소명은 뭐라고? 법관에게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50% 이상의 심증을 부여하는 행위. 그런 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한다고 했지. 근데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정지가 나오잖아. 나오면 본대 회급 몇 가지. 그러면 신청인한테 유리해요? 아니면 피신청인한테 유리해요? 신청인은 원고고 피신청인은 피고랑 같은 친구야 사실은. 신청인한테 유리하겠어? 피신청인한테 유리하겠어? 적극적 요건을 구비했다 하게 되면 집행정지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건 신청인이지. 걔한테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걔가 주장하고 소명해야 되는 거야. 본대 회급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집행정지가 안 나오지. 안 나오면 좋아하는 누구야? 피신청인. 행정청 쪽에선 집행정지 당하는 걸 싫어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피신청인 쪽에서 걔들이 주장하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우리 피고 경정 얘기할 때 이건 소변경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했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 소의 변경은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어? 처분권주의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지. 처분권주의. 소개시, 소송물, 소종료는 누가 결정한다고? 당사자가 결정한다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소변경 같은 경우에는 소종료와 소개시라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가 적용돼서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 신청이 있어야만 소변경이 되고 피고 경정이 되고 한다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 말이야, 집행정지 어떻게 했냐 이거야. 집행정지가 소송이 끝나는 부분, 소송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 아니지. 이건 그냥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거야. 뭐가 끝나는 것도 없고 시작되는 것도 없어. 그러면 처분권주의 적용 안 받는다고. 안 받으면 원고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야. 뭐로 본다? 소송 진행 중 여부를 가지고 보라고. 만약에 소송 진행 중 동그라미면 법원의 직권 개입이 가능해. 소송 진행 중 X면, 즉 소송이 끝나고 시작되고 이런 상황이면 법원은 직권으로 아무 판단 내릴 수가 없어. 오케이? 네. 여기는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인용이나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다. 예, 그 즉시항고에도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가 취소가 인정 안 되는데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린 자동으로 정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뭐야? 행정소송법에서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도록 돼 있다. 즉시항고,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지. 즉시항고는 보통 항고와 비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즉시항고는 뭐라고?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집행정지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가 있고, 24조는 단순해. 24조 봐봐. 이 생각을 해봐. 아까 본대 회급 분명이지. 거기서 적극적 요건이 있으니까 집행정지가 나온 거지. 소극적 요건이 없으니까 집행정지가 안 나온 거지. 만약에 집행정지가 나왔는데 적극적 요건이 있었다가 없어졌어. 그럼 이 집행정지 유지할 수 없잖아. 그럼 취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나왔는데 없었던 소극적 요건이 발생했어. 그러면 집행정지 더 유지할 수 없잖아. 그죠? 네, 적극적 요건이 소멸하거나 아니면 소극적 요건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집행정지를 더 이상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땐 취소해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24조야. 단순하지? 집행정지의 요건을 적극적,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24조의 취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치?
그 다음에 가처분 이건데 봐봐. 가처분이라는 것은 가금지와 가이행이 두 개가 포함된다. 앞에 설명했던 거죠? 가금지라는 것은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거라고 했어. 그 다음에 가이행이라는 것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거라고 했어. 이것들은 사전소송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했고, 그래서 가금지는 예방적 금지소송에 사용하는 물건이고, 가이행은 의무이행 소송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집행정지 한계 80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2번 평면 쪽을 얘기하는 거야. 2번 평면 쪽을. 왜냐면 3번, 4번 평면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송에 아예 의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아빠 나 저기 대학 가면 무슨 차 사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걔는 대학을 못 가. 알겠어?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가 절대 안 돼. 근데 나 대학 가면 뭐 사줄 거야? 그럼 뭐 항상 아빠는 뭐라고 얘기해? 가구 얘기해. 얘기하는 거잖아.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은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젠가 도입되면 우리 어떡할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1번, 2번에 현재 인정되고 있는 사후소송에서 가처분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 맞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부처분이지. 1번 평면에서는 집행정지면 충분했지. 2번 평면에서 가처분이 필요했고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방금 앞 페이지에서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도 무력화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집행정지 아예 무용지물이야. 이제 무용지물이면 가처분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갖고 올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8조 2항에 행정소송법이 46개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절차들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8조 2항에서 다른 법을 준용하는 내용을 3개 두고 있었어. 3개 뭐 있었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3개가 있었지. 그 중에 민사집행법 쪽에 300조에 보면 가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게 방금 앞에 있었던 가금지나 가이행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있어.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올 수 있냐 이거야. 우리가 8조 2항의 힘을 빌려서 이 친구들을 우리 행정소송에 준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무슨 논법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냐면 소는 대를 배제한다라는 논법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소는 대를 배제한다. 오늘 머리에 꼬이려고 그래? 괜찮아. 주말이 있으니까 또 복습하면 돼. 알겠지? 그럼 안 되나?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그러니까 원래 수업을 할 때는 막 이렇게 안 해, 그치? 그냥 혼자 막 떠들어. 그냥 막 들고 진도 끝났습니다. 수업 끝내겠습니다. 이거잖아. 지금 수업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봐봐. 뭐야?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그랬더니 저 중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나 고등학교 나온 거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지. 병신이 고등학교 나와놓고 중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걔가 병신인 거야. 그치? 병신은 인정하지 마. 알겠지? 중학교 나왔어. 그러면 고등학교 안 나온 거잖아. 대는 소를 포함한다. 너 어디까지 나왔어? 그러면 고등학교 나왔어. 그러면 중학교 나온 거잖아. 이번 게임은 소는 대를 배제한다야. 중학교 나왔어. 그래서 고등학교 안 나온 거야. 집행정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집행정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걸로 다 하라는 거야. 그걸로 다 하라는 거야. 그치? 집행정지는 가처분을 배제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 논법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 판례도 그 논법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는 게 있지. 물론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요건 갖추는 건 자기 능력이고,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있으니까 항고소송에는 가처분 준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집행정지가 있으면 가처분이 못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요? 소는 대를 배제한다고. 누가 대고 누가 소야. 가처분이 훨씬 세잖아. 사전주기도 적극주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소가 집행정지만 입법자가 행정소송법에다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라고. 그겠지?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당사자 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있어 없어? 당사자 소송에 집행정지가 없다고. 그쵸?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거기에는 가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재작년도 판례야. 교수님들 이거 다 틀리셨어. 행정소송에는 가처분이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왔거든. 근데 재작년 대법원에서 당사자 소송에는 인정된다. 이유는 그러하다. 뭐라고? 소는 대를 배제한다라는 논법. 이거 내가 옛날부터 쓰던 방식인데 그때 우리 대법원이 딱 썼어. 집행정지가 있어야 가처분이 배제되는데 당사자 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8조 2항을 근거로 민지법에 가처분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맺어버렸어. 이것 봐. 내가 얼마나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는지. 놀랍지? 감동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의 사전소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기억나? 이거 했나? 예사취 2차부 가수지. 했지? 그래. 예사취 2차부 가수지. 그럼 아까 그것도 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설명했지 내가? 네.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이게 뭐야? 술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지. 2차부. 하지만 2차는 가면 안 되지. 가수지. 하지만 노래방 가두지. 근데 내가 노래방 가면 가수지. 그게 뭐야? 사전소송.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술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지. 그치? 근데 2차는 가면 안 되지. 근데 내가 노래방 가면 가수지. 첫 번째 예사취는 예방적 금지소송, 2차부는 의무행소송, 가수지는 가처분. 세 개 모두 다 사전소송. 사전소송. 평면 3사. 해서 소가 대를 배제한다 게임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예사취. 사후적 심사제도,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송은 사전적 소송으로 사전적 심사가 가능한 예방적 금지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그러면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인정할 수 없지. 그 다음 두 번째 2차부.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협파행송은 실체적 심리까지도 가능한 의무행송을 배제한 특칙이다. 그래서 의무행송 인정할 수 없지. 세 번째,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그럼 가처분 준용할 수 없지. 사전소송에서 예방적 금지소송과 의무행소송과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논거야. 소는 대를 배제한다. 알겠지?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여기서 뭐 한 거야? 가수지. 그러나 당사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없기 때문에 가수지가 안 먹혀. 안 먹히니까 가처분이 준용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센스 있으면 하나 나한테 질문을 해야지. 저기요. 아까 취소송이랑 무효확인소송까지 있다면서요. 항고소송 중에 부작위협파행송도 집행정지 없잖아요. 그럼 거기도 가처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지 빨리. 해봐. 저기요부터 해봐. 요기요는 저 배달 앱이고, 그치? 조기요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내가. 조기요. 조기요. 앱을 만드는 게 너무 비싸 요즘에. 아니 초반이 더 비싸지. 요즘이 더 싸지긴 했지. 뭐냐면 부작위 위협항의송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이거부터 떠올려. 절차적 심리만 가능하다. 오케이? 절차적 심리만 가능하다. 이게 다른 데 다 먹혀. 그러니까 절차적 심리만 가능하다는 것은 실체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법적 판단을 못 내린다는 얘기는 실체적 이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야. 부작위협항의송의 법원 쪽에. 그치? 근데 여기서 집행정지나 가처분이나 이 모든 것들은 있잖아. 전부 다 뭡니까? 이익형량의 산물이라고. 이익형량의 산물. 이익형량의 산물이 임시적 구제를 사전에 막 땡겨서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익형량의 산물인데 얘들은 실체적 이익을 형량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부작위협항의송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행정지는 물론 가처분은 물론 집행정지도 인정될 수 없는 거지. 부작위협항의송 가구제라는 게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친구란 말이에요. 부작위협항의송에는.
그럼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수성, 의무행심판 여기는 가능하지. 여기는 실체적 심리를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부작위와 파행성의 문제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라고? 절차적 심리만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출발시키면 모든 게 다 이해될 거야. 알겠어? 네, 이런 거 아는 사람 나밖에 없어. 또 얘기했다. 네, 끝났어. 이제 가구제 완벽하게 알았지? 매회 시험에 무조건 2문제씩 출제돼. 알겠어? 가구제 그래 중요한 거야. 가구제는 무조건 출제된다. 이제 그 다음 취소의 심리, 위협성 판단 기준 시는 월요일 날. 가구제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 좀만 참아. 행정구제법이 좀 그래. 행정구제법 여기서 지금 어려워하면 안 돼. 이거는 절차기 때문에 또덕또덕 잘려. 쉬운 거야. 국가배상, 특히 어디? 손실보상 가잖아? 손실보상 가면 뭔 개소리야 이씨. 이렇게 돼. 그래서 사시 애들하고 행시 애들은 옛날부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공부를 안 했어. 나오면 틀린다 전략이야. 그걸 공부하니 다른 걸 하나 더 공부하겠다. 이런 전략이었어. 너네는 알아야 돼. 객관식은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아무거나 막 질문해. 지금 소송하고 심판에서 무너지면 대책 없어. 다만 7, 8월에 구제법이 끝나고 9, 10월에 작용법 들어가면 그때 이제 아주 그냥 마음 편히 놓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거야. 작용법은 이제 구제법 끝나고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는 진짜 그냥 듣고만 있으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구제법입니다. 그 문제가 구제법에서 한 60, 70% 출제가 되는 거야. 여기가 중요해서. 여기서 행정법 전체가 다 집대성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까지 하고 저기 머리는 집에 가서 뜯고 여기서 뜯지 마. 청소해야 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